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할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오늘의 이야기처럼 따뜻한 기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재호야, 된장국 식기 전에 먹어. 알겠어요, 엄마. 금방 나가요. 오늘은 꼭 잘 되어야 할 텐데. 새벽 5시 낡은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박선희는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 쥔 채 국자를 저었습니다. 밤새 졸이느라 눈 밑은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두부와 애호박을 듬뿍 넣은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국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아들의 국가고시 면접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윤재호는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군 시계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윤동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속 밴드는 곳곳이 달아 있었고 유리판에는 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계를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켜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폭설주의보라는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9시. 병원까지는 지하철을 타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여유를 두고 일찍 나서야 했죠. 밥상을 받은 재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은 뜨겁고 구수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떠먹었습니다.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재호야, 긴장하지 마. 넌 잘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합격하면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를 거쳐 정식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허리도 제대로 치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어진 가난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갈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친 재호는 패딩 점퍼를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고 무거운 한방눈이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폭설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댔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재호는 서둘러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 입구에 도착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전광판에는 운행 중단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선로에 눈이 쌓여 지하철이 멈춰선 것이었죠. 재호는 핸드폰으로 버스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가 마비되어 모든 대중교통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면접까지는 2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15km. 걸어서 가려면 최소 3시간은 걸렸죠.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 눈 속에서 택시가 올 리 없었습니다. 설령 온다 해도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재호야, 괜찮니? 뉴스 보니까 교통이 다 끊겼다던데. 괜찮아요. 방법을 찾을게요. 무리하지 마.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머니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험을 다시 보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년이면 어머니의 허리는 더 나빠질 것이었고 생활비는 더 빠듯해질 것이었죠.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발을 응시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눈을 헤치며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손목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마치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야, 멈추지 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재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그의 미래를 향해서요. 재호는 이미 30분을 걸어왔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바지는 눈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차들은 길 한쪽에 버려진 채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재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이었습니다. 헌 점퍼를 입고 눈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재호는 즉시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호흡도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노인의 몸을 뒤집어 눕혔습니다. 눈꺼풀을 들춰보니 동공이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재호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6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현재 폭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재호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도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출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1시간. 재호는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시간이면 늦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는 빠르게 처치하지 않으면 장기 손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뇌, 심장, 신장, 모든 것이 서서히 얼어붙었죠. 그때 맞은편 길목에 같은 면접을 보러 가는 듯한 또래 남자 응시생 한 명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호흡이 약해요. 저체온증이라 시간이 없어요. 재호의 간절한 부탁에 그 남자는 잠시 멈춰 고민하더니 혼잣말로 시간 없는데 누가 누굴 돕는다는 거야? 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재호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20분. 면접 시작까지 1시간 40분. 병원까지는 아직 1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노인을 두고 간다면 그는 면접에 늦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죽을 것이었습니다. 재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시험은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 자신의 노력, 지난 몇 년간의 고생,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재호야, 의사는 먼저 사람을 본단다. 시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생명이야. 그걸 잊으면 의사가 아니라 그냥 기술자일 뿐이야. 재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패딩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없어 축 늘어졌습니다. 재호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살려드릴게요. 재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을 등에 업은 채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재호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생명을 향해. 그의 등 위에서 노인의 차가운 숨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면접도 미래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의대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인간이었죠. 재호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업은 지 30분이 지났지만 거리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차올랐고 발을 뗄 때마다 신발 속으로 눈이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은 완전히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위의 노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재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한기가 폐속까지 파고들어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최소 4km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1시간은 더 걸어야 했죠. 그때 재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눈에 덮인 얼음판이었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노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날카로운 얼음에 찍혔습니다. 순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재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살이 벌어져 있었죠. 재호는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와 눈 위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을 바로 업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는 계속 흘렀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쌓인 눈이 무릎을 넘어섰고 바람은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재호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속눈썹에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재호의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 생각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그저 걸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릎의 상처는 더 깊어졌고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패딩 안쪽 옷까지 젖어들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등에 단단히 업은 채 그는 계속 걸었죠. 그리고 마침내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재호의 눈에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흰색 건물, 빨간 십자가 표시. 재호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원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호는 안으로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재호는 노인을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료진들이 노인을 둘러쌌고 누군가 재호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다쳤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들이 심전도를 붙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노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죠. 재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서는 아버지의 낡은 군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라고 말하듯이요. 재호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나른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하자 링거 바늘이 손등에 박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죠. 재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1시. 면접 시간은 이미 2시간 전에 지나갔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1년을 준비한 시험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그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 목소리, 무언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학생, 깨어났네요. 괜찮아요? 네,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밖이 왜 저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어르신이요. 알고 보니 도연그룹 회장님의 아버님이시에요. 재호는 멍했습니다. 도현그룹,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 건설, 중장비를 기반으로 한 국내 대표 그룹. 재호는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의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도현이었습니다. 도현중공업의 회장.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과거의 앙금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아침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강도현은 고개를 돌려 재호를 보았습니다. 재호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학생,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도현은 재호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가 배어나온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재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칠게 마른 입술, 피곤해 지친 눈.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강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은 몇 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재호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무엇이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강도현은 다시 한번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학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름, 신원, 모든 것.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감사함, 빚진 느낌,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틀 후 강도현은 병원 보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는 비서 한 명이 서 있었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은 이틀 전 폭설이 내리던 날 아침의 것이었죠. 눈보라 속에서 걷던 두 남성이 노인을 발견한 후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 남성이 사라지고 화면 속에는 한 젊은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고 눈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노인이 엎여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화면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젊은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듯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눈보라가 화면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본 결과 재호군을 두고 먼저 간 남성이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인턴으로 출근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사실을 듣고 몹시 화가 났죠. 의사가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일어섰습니다. 노인을 다시 바로 업고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화면 속 젊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무엇이 저 젊은이를 움직인 걸까요? 화면이 또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입구였습니다. 젊은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노인을 내려놓고 그제야 그는 쓰러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학생에 대해 알아본 겁니까?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름은 윤재호입니다. 지방의대 본과 4학년이고요. 그날 국가고시 면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면접? 네. 면접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마비되어 걸어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재호, 의대생, 면접.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 학생은 면접을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를 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면접. 의대생에게 국가고시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저 젊은이는 그것을 포기하고 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 모친 박선희, 부친 윤동철, 고인. 강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윤동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모친께서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하시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이제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요. 강도연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학생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해 보십시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말한 우리 병원에 새로 출근하기로 한 의사 같지도 않은 인턴. 당장 정리하세요. 적어도 우리 병원에는 진짜 의사들만 있는 병원으로 만들 겁니다. 강도연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절뚝거리며 걷는 재호의 모습이 멈춰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저 젊은이를 돕겠다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이 젊은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실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눈물과 감사, 그리고 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재호는 병원 로비에서 강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노인의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었죠. 강도연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호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밝았습니다. 학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강도연은 재호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내부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도연은 커피를 시켰지만 재호는 물만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도연은 재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나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강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놓친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뭐든지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도연은 재호의 완강함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았죠. 강도연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연의 시선이 재호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군 시계가 보였습니다. 금속 밴드는 달아 있었고 유리판에는 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재호는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아버님이요? 네. 윤동철 파병 부사관이었습니다. 순간 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윤동철, 그 이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죠. 강도연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라크, 모래바람 총성. 그는 그때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파병 부대에 자원했고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복을 당했습니다. 폭발, 총격, 아비규환.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연을 업고 엄폐물로 뛰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 부사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갔고 지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강도연은 그 부사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윤동철. 그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사관은 다른 작전에서 순직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후 그 부사관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학생 당신 아버님이 바로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재호는 멍했습니다. 네. 20년 전 이라크에서요. 저는 총격을 받아 쓰러졌고 윤동철 부사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재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사람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라니. 그것도 자신이 방금 구한 노인의 아들이라니.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윤 부사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하고 훈장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강도연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생 아니, 윤 선생.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년 전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구하셨고 지금 당신이 제 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재호는 손을 때려 했지만 강도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갚지 못한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재호는 강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재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윤 선생, 부탁입니다.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아들인 당신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도 받아들이라고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재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이미 녹기 시작했고 거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영원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그 끈은 이제 끊어지지 않을 것이었죠. 일주일 후 재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였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의 시험을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강도연 회장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회장의 인연, 그리고 자신과 노인의 인연. 모든 게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짜놓은 각본 같았죠. 며칠 후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윤 선생, 시간 괜찮으십니까? 잠깐 뵙고 싶은데요. 재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회장 사무실이 아니라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내 재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의대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윤 선생,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매년 10여 명의 의대생을 지원합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선생, 저는 당신 아버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20년 전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강도연은 재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강도연은 재호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강인함. 알겠습니다. 억지로 드릴 수는 없겠군요. 강도연은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1년 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정식 인턴은 아니지만 실습 형태로요. 급여도 드리고요. 재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습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회장님, 저를 도우려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우리 병원도 좋은 인재가 필요하고 당신도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재호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의 제안,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재호야, 누가 병원비를 냈더라? 내가 확인해 보니 이미 다 결제되어 있던데? 재호는 멈칫했습니다. 병원비. 그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상당한 액수였을 겁니다. 누가 냈어?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린 분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재호가 좋은 일을 해서 그런가 봐. 재호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는 거요.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구했듯이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을요. 그날 밤 재호는 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제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연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특혜가 아니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입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재호는 손목에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듯이요. 결국 재호는 강도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병행하기로 했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공부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한 권 한 권 다시 읽어나갔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은 간단히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저녁에는 집에 들러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걸을 때마다 허리를 움켜쥐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제대로 치료해 드릴 수 있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잠은 부족했고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버지의 시계를 차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재호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호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재호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디스크 악화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호는 막막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날 밤 재호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공부도, 돈도, 어머니의 병도. 그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선생 괜찮으십니까? 어머님께서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 선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당신 아버님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도연이 직접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재호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겠다고요.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후로 재호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계속했지만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페이지.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설 속에서 노인을 업고 걸어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호는 다시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은 평탄했습니다. 재호는 시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재호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재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재호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1년의 고독한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의사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호야, 우리 재호가.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생이, 눈물이, 그리고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합격 소식을 들은 강도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방금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윤재호 국가고시 합격.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동철 부사관님, 당신의 아들이 해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이라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업고 뛰던 그 부사관의 모습,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강도연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구했던 그 젊은이가요. 강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재호 씨의 인턴 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병원으로 오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여사님의 건강 상태도 계속 체크하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모두 익명으로 진행하십시오. 윤 선생이 알면 거절할 겁니다. 강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윤재호의 자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이겠죠. 하지만 강도연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며칠 후 재호는 인턴 배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연의료원. 강도연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재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회장의 배려일까요? 재호는 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연의료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윤 선생. 혹시 회장님께서 아닙니다. 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전히 당신의 실력 덕분입니다. 재호는 회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윤 선생, 우리 병원은 매년 수십 명의 인턴을 받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특별 대우는 없을 겁니다. 재호는 안도했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면 괜찮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여했죠.
하지만 윤재호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젊은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강도연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선생이 근무하는 동안 최고의 교수진이 지도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특별 대우처럼 보이지 않게요.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어머니 박선희 여사님께 정기 검진 안내를 보내십시오. 병원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요. 네, 회장님. 강도연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윤재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요. 그것이 그 젊은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 재호의 인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바빴습니다. 회진, 환자 기록, 처방 확인. 모든 게 낯설었지만 재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배 의사들은 재호를 칭찬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훌륭하다고요. 재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과서를 찾아보고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요. 어느 날 재호는 복도에서 강도현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병원을 시찰하는 중이었습니다. 윤 선생, 적응은 잘하고 계십니까? 네, 회장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도연은 재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뿌듯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아버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강춘배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죠. 강도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윤 선생을 봤습니다. 윤 선생? 나를 구해준 젊은이? 아버지를 업고 병원까지 온 그 학생입니다. 강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재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지내나?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요. 강춘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젊은이구만.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자기 미래를 포기했다지? 네,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강춘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은혜를 갚는 건 사람의 도리니까. 강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넘게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윤재호였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의 아버지가 20년 전 저를 구해준 윤동철 부사관님이십니다. 강춘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운명입니다, 아버지. 20년 전 그분이 저를 구하셨고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강춘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구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네,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을 지나가다 불이 켜진 방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윤재호였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성실함. 강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윤재호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요. 강도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 선생, 당신이 꿈을 이룰 때까지 저는 당신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아버님께, 그리고 당신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입니다. 인턴 생활 석 달째, 재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법,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 선배 의사들과 협력하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재호는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재호는 뛰어나갔습니다. 들것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CPR 시작합니다. 재호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에 맞춰 눌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재호는 패드를 노인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충전.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노인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CPR. 재호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분 단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윤 선생, 이제 그만하는 게 아직 안 됩니다. 재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전 폭설 속에서 강춘배를 업고 걸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세동 다시 갑니다. 충전. 두 번째 전기 충격. 노인의 몸이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 심전도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선배 의사가 재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윤 선생. 포기하지 않은 당신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의사라는 것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요. 응급처치가 끝나고 재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첫눈. 재호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눈송이였습니다. 1년 전 바로 이런 눈이 내리던 날 그는 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서요.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재호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군 시계.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이제 제가 걷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선생. 재호는 돌아보았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회장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도 눈을 막고 있었죠. 회장님, 여기 왜? 아버지 병실에 들렀다가 당신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 선생 아니, 윤 선생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도연은 재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20년 전 저를 구하셨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셨고 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윤 선생님, 이제는 받아주십시오.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재호는 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남을 구하는 사람의 길을요. 며칠 후 재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재호야. 내가 자랑스럽다. 재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는 손목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듯이요. 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인연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생명을 지키는 그 길을요.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눈이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생명을 향해서요. 그의 손목에서 아버지의 시계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째깍거릴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라고 말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계절이었습니다.